고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JPQ는 현 시점 기준 12%대의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출시되었던 제피보다 무려 4%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비록 최근 주가 하락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전 데이터를 보아도 10%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배당을 지급했었습니다. 현 시점 12%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면 세후로 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엄청난 배당률이죠. 그렇다면 이 상품의 구조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토탈 리턴을 보게 되면 비록 기초 자산보다 높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2022년 하락장에서 더 우수했던 기간도 꽤나 길었죠. 그 후 상승 추세에서도 비교적 아주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월배당의 강점이 있는 종목인 만큼 주가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의 영향으로 현재 수익률은 거의 제로 수준인데요. 주가만을 반영한 PR 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배당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슈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슈드의 배당률은 매년 평균 3.4%가량을 지급했었는데요. 비록 최근 들어 평균 배당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당 성장률과 프라이스 리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매년 배당률이라는 게 어긋나지 않고 수준이 비슷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주가가 25달러로 그대로인 슈드가 매년 배당 성장만 한다면 10년 후에는 배당률이 10%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순수 주가 상승분인 프라이스 리턴만큼 배당도 오를 여력이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JPQ를 보겠습니다. 비록 길진 않지만 3년간 프라이스 리턴이 제자리 걸음이죠. 이렇게 되면 이론상 장기적으로는 배당 성장이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 재투자가 반드시 필수 요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 종목에 투자했다면 과거 3년간의 기간에서는 반드시 배당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GPIQ의 토탈 리턴 성과를 보겠습니다. 23년도 10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비교적 테스트 기간이 짧은데요. JPQ보다는 약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QQQ와도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만을 반영한 프라이스 리턴 수치를 보아도 JPQ와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를 통해서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보신 차트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해당 기간에서는 JPQ가 두 ETF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MDD도 더 낮은 수치로 책정되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맹신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 사이트의 경우 매월 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월간 이루어지는 수익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월말 기준으로만 끊어서 본다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월말 월초는 배당락일 전후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종목별로 배당 재투자가 반영된 수정 종가를 기준으로 월별이 아닌 일별로 기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별 주가 반영이기 때문에 월말에만 책정되는 앞선 사이트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GPIQ의 출시 일자로부터 이를 모두 계산해서 차트로 보면 QQQ 외의 나머지 두 커버드콜 ETF들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익률 면에서는 두 종목 중 GPIQ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변동성에서는 JPQ가 더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 상장 초기에는 제대로 된 주가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4년 한 해만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JPQ가 수익률과 변동성 두 가지 모든 측면에서 GPIQ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친 김에 올 한 해 4월 25일까지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GPIQ가 비교적 아주 미묘한 차이로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변동성은 JPQ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비슷한 듯한 이 ETF들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세부 전략이 미묘한 차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JPQ의 경우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면서 주식 연계채권 ELN을 통한 콜옵션 매도를 전략으로 취합니다. 또한 낮은 변동성 노출, 기초자산보다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월 분배를 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GPIQ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건 같은데 좀 더 일관된 월 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옵션 전략을 시장 전망에 따라 다르게 운용하는 점도 특징이죠. 그러니까 결국 JPQ는 ELN이라는 걸 활용하는 반면 GPIQ는 액티브한 옵션 전략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배당금을 보면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JPQ의 경우 2022년 11월에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같은 해의 7월을 보면 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배당금을 보여줍니다. 반면 GPIQ의 경우 그 차이가 확연히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세부 전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월별 배당률로 보면 JPQ의 경우 0.64%부터 1.53%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GPIQ는 그 변동폭이 매우 적은데요. 어떤 경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번에는 주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로 JPQ의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때 옵션 프리미엄의 수익이 많은 덕분인지 비교적 높은 배당금의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락 시기에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상승 추세에서는 배당금이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의 경우를 봐도 하락폭이 컸을 무렵 전후에는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GPIQ의 경우 2024년 주가가 쭉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배당금 수준을 보이는데요. 월별로 보면 대략 0.87% 수준에서 비교적 일관된 배당률이 나옵니다. 이번 2025년 4월 배당금의 경우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갔죠. 주가가 2024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금도 줄어든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고배당을 지급하는 건 좋지만 이 배당이 지속 가능할지 혹은 배당금이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JPQ의 경우 연평균 10.4% 수준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GPIQ도 비슷한 10.6% 수준입니다. 대략 두 ETF 모두 10.5% 수준의 배당률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 PR 수치가 배당 성장률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두 커버드콜 ETF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의 PR 수준을 알면 향후 배당 성장률 또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의 ETF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콜옵션에 따른 수익이 매번 일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JPQ와 GPIQ의 기초 자산 추종률은 약 9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수치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은 약 16%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률을 차감하면 약 6%의 배당 성장률을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QQQ가 최초로 상장한 일자인 1999년부터로 팩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약 8%대의 성장으로 배당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랜 기간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나스닥 100의 경우 NDX 지수가 1985년부터 존재했고 S&P 500의 SPX 지수는 195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인덱스 지수들을 실제 상장된 ETF와 비교하면 토탈 리턴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실제 지수의 경우 배당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만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QQQ의 경우 5년간 약 7%의 차이를 보이고 스파이의 경우도 약 15%가량 차이를 보이죠. 이를 PR 지수로 다시 환산해서 보면
단 1%의 오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고 참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1985년부터 NDX 지수와 SPX 지수를 함께 놓고 보면 역시 나스닥의 성과가 돋보인 결과였습니다. 비록 닷컴 버블 시기 엄청난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도 나스닥 100의 지수는 연평균 13.85%의 수익률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8.9%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보다 배당률이 낮게 책정된 상품이어야지 배당 성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커버드 콜 ETF의 경우 비용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죠. 따라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존재합니다. 나스닥은 10%, S&P 500은 6% 수준의 배당률로 설계된 상품이어야 배당 성장도 노려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도 가능한 수치라는 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환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환율을 대입하면 그 수익률과 변동성은 더 개선이 되는 결과치입니다. NDX 지수의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닷컴 버블 시기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기간만 아니었다면 나머지의 기간들에서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런 고배당 ETF로 은퇴를 기획한다면 시기도 운이 맞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JPQ와 GPIQ를 보겠습니다. 1985년부터 인덱스 지수가 연평균 13.85% 성장했으니까 현재 배당률 수준 10.5%를 계산해주면 약 3%대의 배당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커버드콜의 비용과 운용 전략의 특성상 상승 추종률이 100%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를 감안하면 배당 성장률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상품 구조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으니 선택 기준 또한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이 부분에서 대부분 선택이 나뉘실 텐데요. 하락 시에 좀 더 높은 배당금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JPQ가 좋은 선택지이고, 지수 추종을 보다 더 잘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배당금 수준을 원한다면 GPIQ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JPQ의 경우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하락 방어에 비교적 탁월하다는 측면과 거래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일관되지 않은 배당금과 비교적 높은 비용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GPIQ의 경우 정반대죠. 비교적 지수 추종을 잘 하면서 일관된 배당금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 좀 더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작은 차이지만 약간 더 적은 비용도 발생하고요. 하지만 변동성 측면에서 미미하게 약한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혼합해서 반반 투자하는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겠죠. JPQ의 경우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하락장에서 고배당을 지급하는 반면 GPIQ는 정직하게 그 기초 자산의 수준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 GPIQ가 좀 더 구조적으로 잘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신 수익률과 변동성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배당 성장에 있어서는 두 ETF 모두 NDX 지수로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미묘한 수익률과 변동성 차이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수치죠. 하지만 두 ETF는 기초 자산인 QQQ와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JPQ와 QQQ는 0.96인 반면 GPIQ와 QQQ는 0.99로 매우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그만큼 GPIQ가 QQQ와 더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변동성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수익률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동일한 골드만삭스에서 운용하는 GPIX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파이와의 상관관계가 0.99로 매우 높죠. 반면에 제피는 동일 가중 방식의 형태로 운용되다 보니 스파이보다는 RSP와 오히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 종목 말고도 QQQI와 IQQQ라는 커브드 콜 ETF도 있는데요. IQQQ의 경우 수익률 차이가 다른 종목과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관계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고요. QQQI의 경우 동일 기간 백테스트를 했을 때 앞서 본 두 ETF보다 수익률과 변동성에서 앞서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비용이 상당히 높고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죠. 이에 따라 배당 성장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또한 설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역시 프라이스 리턴 지수를 보게 되면 앞서 본 두 ETF가 제자리 걸음인 반면 QQQI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어차피 배당 재투자는 세금이 없다고 가정한 수치인 만큼 100%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적절한 배당률 수준과의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JPQ와 GPIQ를 분석하면서 각 ETF의 장단점과 기초 자산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지속 가능의 여부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과는 별도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취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